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공지영의 1993년 발표한 소설 인간에 대한 예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작가 공지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유명한 분이어서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예.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오래전 친구가 생각나서였습니다. 오늘 친구 어머니를 보내는 그 자리, 상가집에 다녀왔는데요. 예. 그 친구가 자기도 드디어 고아가 됐다며 농담 아닌 농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친구들 얘기를 전해줘요. 나이가 어떻게 되신데 고아가 되신 겁니까? 이제 56입니다. 아니 근데 어머니 앞에선 아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썰나간 농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옛 얘기를 했어요. 예. 오랜만에 만나니까 쌓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 얘기도 나오죠. 그 중에 아주 돈독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른바 극우 인터넷 신문에서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예. 이래저래 씁쓸했습니다. 마음도 횡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까 싶기도 하고 아니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요. 그러다가 공지영 작가의 인간에 대한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람 변해가기 마련인데 근데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극우 사상을 유포하는 쪽에 제 오래전 친구가 있다는 게 참 낯설기도 하고 가슴 한구석이 휑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또 내가 생각 못하는 지경까지 그 사람의 사고가 닿아서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라고 그동안 믿어왔는데 네. 저도 아닙니다. 네, 저도 아니에요. 여러 개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이 있겠거니 하다가도 뭐에 들려서 저렇지라고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어디서 우연히 만나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저도 참
막막해집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공지영의 인간에 대한 얘기 읽으면서 80년대를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80년대 5월은 특히 86년, 87년 5월은 그야말로 살벌하고 무시무시했습니다. 예. 수많은 젊은이들이 분신하고 투신하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바쳤고요.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반독재와 민주주의를 외쳤었죠. 그런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30년, 40년 가까이 지나서 저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것도 과연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존중해줘야 되는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갑니다. 교수님의 그 동기, 지금 극우 매체에 있다는 그 양반은 80년 5월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깊이 개입했든 아니면은 언저리에서 발만 담그고 있었든 어떤 식으로든 학생운동에 관여했고요. 또 뜨겁게 토론도 했고 논쟁도 했고 그건 분명합니다. 예. 근데 사람들의 기억력이 선택적이라 어떤 부분은 망각하고 어떤 부분은 한 부분만 과장해서 기억하고 그렇기도 하겠죠. 또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저도 이해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기억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들과의 그 관계들, 우리들 사이에 오갔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기억할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한번 보고 싶기도 해요. 무슨 얘기를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로서는 개인적인 기억이 아주 참 많아서 이래저래 씁쓸합니다. 소설 얘기하죠. 예. 아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는 199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이른바 후일담 문학의 문을 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80년대 말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제 운동이나 정치적인 발언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 분위기가 아주 폭넓게 확산하던 시기죠. 그 시기에 우리에게 80년대는 무엇이었는가를 묻는 그 소설들이 한 흐름을 이룹니다.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 소설의 화자는 잡지사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 다닐 때는 운동권으로 활약하기도 했죠. 깊이 개입하지 않았지만은 운동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그 여성지 기자를 이러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데 그 기사를 쓰겠죠.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민자라는 여성입니다. 이 이민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민을 다녀온 사람이겠죠. 성이 이시고 이름이 민자가 아니군요. 아니, 이민자니까 이시고 민자이긴 한데 명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의적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들꽃들이 싱싱하게 피어나는 그 마당을 갖춘 그 통나무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력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21의 나이로 대한민국 국전 대상 화가였다는 얘기죠. 대학 졸업 후 도미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도불하여 프랑스로 건너가서 전시회에서 연달아 성공을 합니다. 소더비 경매장에서 그림을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화가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공과 성취의 허망함을 깨닫고 인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어서 스승 마가호타 미르혼지 밑에서 배웁니다. 3년간 인도 전역을 맨발로 방랑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스케치 여행을 떠나고 어느 날 킬리만자로의 눈 덮인 봉우리가 바라다 보이는 한 사파리에서 야영 중 불현듯 깨달은 바 있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한다는 꿈같은 이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잡지사로서는 구미에 당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지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권오규라는 사람입니다. 예. 소설 읽다 보면 그 이름이 그 중의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권오규라는 사람은 권력을 오용하는 사람을 규탄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하네요. 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명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70년대 민주화 투쟁, 반독재 투쟁을 하다가 20년간 옥중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집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삼양동 구불구불한 골목길 끝 어느 허름한 한옥의 문간방.
한 서너 평 되는 마당엔 얇은 시멘트가 발라져 있고 그 한켠엔 촌스러운 철쭉과 꽃피지 않은 군자란이 파란 플라스틱 화분에 자라고 있는, 그리고 마당에 가느다란 수도꼭지가 있고 재생고무로 만든 벽돌색 대야가 아무렇게 널려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배경이죠. 인물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그 인물들의 내면을 또는 그 사람의 세계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그 진술이라는 것은 뭐 소설을 읽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을 기사로 쓸 것인지 고민하는 게 이 소설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데스크 쪽에서는 이민자라는 인물을 밀고 있고요. 화자인 나, 기자인 나도 조금은 그 이민자에게 끌리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권오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이 권오규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문 여는 방법까지 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신념, 민주화를 향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동생이란 사람이 권오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몸뚱이를 가둬두는 게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가 봅니다. 일이 있기 전에 형님은 럭비 선수이시기도 했는데 감옥에서 운동을 하시고 단전호흡도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약해지셨어요. 길을 걷다가도 자꾸만 깜짝깜짝 놀라셔요. 감옥에서 혼자 7, 8걸음 걷고는 뒤돌아서서 7발짝 또 걷고 하던 버릇이 아직 남아있던 거죠. 처음에 화들짝 놀라시면서 걸음을 멈추시길래 저희는 어디 몸이 아프신가 했어요. 형님은 조금 쉬었으면 하시더군요. 저희로서는 시내 구경을 시켜드리라는 거였는데, 이처럼 감옥 생활의 기억들이 무의식 속에 새겨져 있어서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권오규는 1970년대에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에게 드리는 글을 유인물을 통해서 학생들의 데모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매판 족발, 그러니까 재벌 타도, 자본주의적 착취 등의 구호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뭐 뻔한 죄명을 씌웠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북한 공산주의자들 이롭게 하고 유신 정권을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한 노동자 농민을 박정희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혁명을 세울 수 있는 주요 세를 설정하여 폭력혁명을 구상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박정희의 권력이 서슬퍼졌던 시절에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이렇게 싸웠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지금 허름한 집에 단칸방에서 깊은 병을 앓고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앞에 소개해드렸듯이 이민자라는 사람은 정말 화려한 경력에 뭐 신물이 났다는 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접고 명상으로 아주 우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 기자의 양심과 관련된 것이겠죠. 이 소설에서는 우리 공지영 작가답게 권오규 쪽을 택합니다. 그건 자신의 개인의 기억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이 소설에 강선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강선배는 기자와 같이 대학 다닐 때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아버지 회사인 버스 회사를 이어받아서 사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재빠르게 적응한 사람이죠. 그리고 과거일랑은 다 잊어버리자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떠올린 이유도 아마 강선배라는 캐릭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선배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기자는 여러 가지 상념에 젖어듭니다. 80년대를 회고하는 후일담 문학의 맨 앞에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 잠깐만 보겠습니다. 너는 도망친 사람이니 입을 다물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나도 입을 다물지도 모르지만 무서워서 도망친 비겁자로 욕한다면 진심으로 그들에게 나의 비겁함에 대해 사죄할 용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 역시 80년대의 아들이며 딸이었다. 80년대의 아들이며 딸들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옳으면 승리한다는, 너무도 단순했지만 너무도 굳게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현실에 적응해 가는 모습을 강선배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기자는 권오규의 기억들을 정리해서 쓰기로 합니다. 이 권오규가 쓴 책이 인간에 대한 예의였고요. 권오규의 삶과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책에 대한 서평을 쓰기로 마음먹으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소설의 막바지에 희망이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는 무싹 얘기가 등장합니다. 열무싹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 이 소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민자를 결코 권오규만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녀가 사실은 더 매력있고 더 재미있는 시간을 내게 주었지만 권오규의 동생은 지루했고 권오규는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나는 미안하다. 나는 그들의 지나온 삶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80년대 20대를 고스란히 보냈듯 그들이 보냈던 20대를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 30대가 다가오듯이 그들이 30대와 그들의 40대를 시궁창 냄새가 풍겨오는 듯한 우리 정치사와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열무싹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다. 이건 정말인데 나는 오늘 아침에 먹다 남은 차 찌꺼기 모은 것을 그 열무싹이 뿌리 내린 흙에 뿌려주고 그것을 다른 흙으로 덮었다. 땅이 너무 척박해서 그것이라도 비료를 주어야겠기에 나는 빌었었다. 날씨가 더 무더워져서 이 차 찌꺼기들이 빨리 썩기를, 썩어 문드러져서 거름이 되기를. 나는 그걸 바라면서 아직 차가운 봄 하늘을 올려다 보았었다. 그들이 썩지 않으면 그들은 열무싹과 아무 상관이 없을 테니까. 파릇파릇한 어떤 싹도 틔울 수 없을 테니까. 그저 막막하기만 하던 권오규의 기사 첫머리가 그제야 내 머리에 떠올랐다. 여기 시대와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켰던 한 사람이 있다.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소설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 자신이 먹다 남은 찻찌꺼기를 다 뿌려서 그게 다 썩게 만들고 이걸 퇴비로 해서 열무싹이 잎을 내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권오규와 같은 7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함께 해왔던 많은 그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퇴비가 돼서 거름이 돼서 80년대 노래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그 사회가 되기를 이 작가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설을 고른 이유가 제 오래전 희미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친구의 얘기 때문이었는데요. 과거라는 게 지운다고 지워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걸 깡그리 소고해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만 부여안고 살아갈 수도 없겠지요. 예. 그렇다고 해도 우리를 키워준 80년대 그 정신, 80년대적 감각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공통 감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감각들을 다 과거로 돌려버리고 현실에 충실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절의 의미들을 다 지워버린다면은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상처받으셨네요. 그 친구 때문에. 아하, 참. 네, 많이 아프네요. 사연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읽으면서 기자 정신이 무엇일까? 또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 소설의 등장인물이 여성직 기자지만은 우리가 요즘 기레기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정말 엄중한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 예. 여기 계속 분탕질을 하는 기자들의 기사를 보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예를 들면은 북쪽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기사들을 계속 써내는 그런 기자들, 그런 신문들 보면은 정말 역사에 대한 수많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갖춘 자들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친구가 있다는 신문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보니까 역시나 놀랍네요. 드루킹 특검을 김경수 특검으로 가야 한다. 네. 그리고 류근일이라는 사람의 컬럼이 딱 놓여 있고요. 북한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그 언어들이 난무합니다. 네. 이런 신문들을 저는 잘 못 봤는데 있군요. 정말 많이 있네요. 그리고 북조선이 남한을 적화하려는 그 노름에 문재인이 놀아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버젓이 실려 있는. 누구보다도 그게 다 뻥인 걸 알만한 양반들이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 PD. 오늘 통편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저는 사실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지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은 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인식해 왔고 또 기대해 왔는데 또 종교인에 대한 그런 기대도 그러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그들도 이제 뭐 자본에 지배받는 그런 한갓 힘없는 미물들인데요. 예. 네. 그들에 대해서 너무 대단한 그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래도 또 교수님께서는 한때 그 대학에서 정의로운 시대를 갈망하면서 함께 꿈을 꿨던 친구였기 때문에 친구가 그렇게 바뀐 현실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제 개인적 기억을 얘기한 건 대단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미안합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우리 김 PD는 뭐 어떤 가치를 부여한다는 가치를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기자 정신이라는 게 있다면은 기자 정신을 망각한 사람들이 정말 기자를 자처하면서 우리 현대사를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왔습니까? 예. 언론 적폐야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적폐 중에 적폐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가는 하루였습니다. 예. 한잔 하셔야겠네요, 교수님. 네, 그럴 생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 눈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 예. 그래서 잘 모르지만 부처님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어떤 책을 고를까 하다가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저에게 딱 와닿는 무비 스님이 쓴 사람이 부처님이다입니다. 법화경을 토대로 해서 짤막짤막한 그 경전 문장과 함께 저자 무비 스님의 얘기를 덧붙여 놨습니다. 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부처님이 누군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처라고 얘기하지만 또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부처를 모르고도 부처님처럼 사는 사람, 아니면 예수를 모르고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겠죠. 아, 그렇습니다, 교수님.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종교적인 사람일 테고요. 네. 부처를 내세우는 순간 부처가 사라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종교인이 많다 하면 그 사회가 혼탁하다는 증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내세운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가 부처가 상상하는 세계와 비슷해져야 되는데 더 멀어지죠. 그리고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말 예수님이 상상했던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구현돼야 할 텐데 그 세계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사람이 부처님이다는 법화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아는 한은 다른 어렵지 않은 그 경전들 보자면 불교는 경전이 워낙 많으니까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부처성,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인간의 내면에 갖춰져 있는 무한한 능력, 그게 부처의 모습일 텐데 그렇다면 부처란 무엇인가 대단히 궁금하죠. 다른 책을 참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처란 깨달음이다. 깨달음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세상의 진실을 통찰하는 외각과 자기 내부의 실제를 통찰하는 내각이 그것이다. 외각이란, 그 외적인 깨달음이란 제 법이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내각이란, 내적인 깨달음이란 마음의 실상이 공적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공적하다만 텅 비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듯 합니다만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진실을 통찰하는 그 외적인 깨달음과 자기 내부의 실상을 통찰하는 내적인 깨달음, 이 두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을 부처라고 얘기하는데, 예. 근데 이 부처의 성질, 이 불성은 우리 내면에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방해물들, 장애물들이 워낙 많아서 탐욕일 수도 있고 뭐 집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별들이 그걸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일 뿐이지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벗겨내는 과정, 벗어내는 과정이 부처에 이르는 길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부처가 열반하기 직전 최후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선언이 바로 사람이 부처다입니다. 예. 자기가 부처인지 아닌지, 사람만이 아니죠. 이 삼라만상 모든 생명체들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을 텐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유는 부처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 가르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 법화경의 가르침인 듯해요. 이 법화경은 다른 경전도 그렇지만 불교 경전도 그렇지만은 비유가 정말 자유자재합니다.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텍스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불난집의 비유, 또 아주 흥미롭고요. 또 약초의 비유도 대단히 흥미로운데 시간상 약초의 비유만 짧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세상에 수많은 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이 자라나는 모습, 생장하는 모습이 다르죠. 각각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비유를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가섭이라는 시타르타의 제자가 나오는데요. 가섭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섭이여, 비유하자면 삼천 대천세계의 산과 강과 계곡과 평지에 나서 자라는 풀과 나무와 숲과 약초들의 종류도 많고 이름과 모양도 각각 다르느니라. 짙은 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 대천세계를 두루 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고루 흡족하게 내리면 모든 초목과 숲과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새와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새와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새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 제각기 비를 받는데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이지만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지에 맞추어서 자라고 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느니라. 비록 큰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축이어 주는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초목이 각자 차별하는 것입니다. 가섭이여, 열에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 온 세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에게 두루 미치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덮는 것과 같으니라. 네, 그다지 어렵진 않죠. 온 세계에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식물들이 똑같은 비를 맞고 자라는데도 각각 자라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타르타, 부처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뭐 나쁜 사람도 있고 정말 선한 사람도 있고 우리 김 PD 같은 사람도 있고 이완배 기자 같은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뭐 거지도 있고 뭐 온갖 종류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근데 그 안에 불성을 부처님의 성질을 갖추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게 아직 발현되지 않았다는 것 또는 그 발현됨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약초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약초 유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문학적인 비유도 대단히 향기롭고요. 가르침의 깊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깨달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다 부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비슷한 점들도 많이 뭐 읽어낼 수가 있고요. 예. 성인들의 모습이 그렇겠지만은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책에 그 성철 스님의 법문이 실려 있어요. 성철 스님께서 1986년에 천지는 한 뿌리라는 법어를 하셨다고 하네요. 예, 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 축하합니다. 술집에서 웃음 파는 엄숙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 축하합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없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 축하합니다. 꽃밭에서 활짝 웃는 아름다운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 축하합니다. 구름이 되어 둥둥 떠있는 변화무쌍한 부처님들, 바위 되어 우뚝 서있는 한가로운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 축하합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귀여운 부처님들, 허공을 훨훨 나는 활발한 부처님들, 교회에서 찬송하는 경건한 부처님들, 법당에서 연불하는 청수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 축하합니다. 넓고 넓은 들판에서 흙을 파는 부처님들, 우렁찬 공장에서 땀 흘리는 부처님들, 자욱한 먼지 속을 오고 가는 부처님들, 고요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 축하합니다. 눈을 떠도 부처님, 눈을 감아도 부처님, 광활한 이 우주에 부처님을 피하려 하여도 피할 곳이 없으니 상하 사방을 두루두루 절하며 당신네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몸이라. 일체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일체이니 모두가 평등하며 낱낱이 장엄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세계는 모든 고뇌를 초월하여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곳곳이 불가사의한 해탈 도량이니 신기하고도 신기합니다. 입은 옷은 각각 달라 천차만별이지만
변함없는 부처님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자비의 미소를 항상 머금고 천둥보다 더 큰 소리로 끊임없이 설법하시며 우주에 꽉 차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 나날이 좋으시고 당신네의 생신이 영혼에서 영혼이 다하도록 서로 존중하며 서로 축하합시다. 네, 성철 스님의 1986년 부처님 오신 날 법어 천지는 한 뿌리 읽어드렸습니다. 예. 삼남한상과 모든 사물들이 다 부처님이라는 화엄경의 사상, 궁구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법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석가모니도 부처의 한 사람일 뿐이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 역사적 인물이 지혜와 자비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 첫 부처 정도 되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불성을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다면은 법화경은 계급을 인정하지 않겠네요. 그래야 맞죠. 그리고 금강경을 봐도 이 거지대 공동체란 말을 쓰는데요. 고타마 시타르타의 출가한 이유도 삶이 고통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생로병사의 고통뿐만 아니고 노동하는 자들의 고통을 알고서 출가를 결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카스트 제도를 옹호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에서 불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무등한, 등급이 없는 평등한 세계를 꿈꾼 게 부처 사상, 불교 사상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예. 질문 잘하셨는데 우리 성철 스님의 법어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불공이라는 말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처님께 바치는 것인데 이 불공에 관해서 참다운 불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집집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부모님입니다. 내 집 안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거리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잘 받드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발밑에 기는 벌레가 부처님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벌레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머리 위에 나는 새가 부처님입니다. 날아다니는 생명들을 잘 보호하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 한없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부처님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이리 가도 부처님, 저리 가도 부처님, 부처님을 아무리 피하려고 하여도 피할 수가 없으니 불공의 대상은 무궁무진하여 일에 겁이 다하도록 불공을 하여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듯 한량없는 부처님을 모시고 항상 불공을 하며 살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네, 부처님이 오신 날에 딱 어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위에 있는 그렇게 미운 사람들을 다 부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떤 탐욕과 집착에 매몰돼 있을 뿐이지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혜와 자비로 자신의 본 모습을 자각하지 못한 부처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라는 의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정말 세상에 그 악마와 같은 자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데 이런 의문들이 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거기까지 나아가진 않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하나만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리고 어떤 방법론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법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부처다라는 그 가르침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불교의 세계,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는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진실로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입니다.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합니다. 세상이 모두 행복합니다. 진정한 인류의 평화는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만 이루어집니다. 생명들과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지 않고는 그 어떤 노력도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진정 인류의 평화를 위한다면, 참으로 인류의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모든 일을 멈추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일만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일을 외면한다면 인류의 평화는, 인류의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개인에게서나 국가에서나 오늘날 인간이 펼치는 모든 노력이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일만이 행복과 평화의 길이라는 생각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디 이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개인이나 국가나 하루빨리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예. 네,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가 좀 덜컹거리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분별의 세계에서 이념이 갈린 채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금방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의 마음속에 남과 북 인민들의 마음속에 하나같이 부처님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하면서 평화로운 세계가 도래할 수 있도록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종교를 따르는 이들이 문제지 실은 오늘까지도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종교들 보면은 차별, 철폐, 인간 중심 이 사상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후대가 제대로 계승하지 못해서 말썽이 난 것일 뿐이지 종교 원리는 불교든 기독교든 참 훌륭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축의 시대라는 책을 쓴 카렌 암스트롱이 얘기하듯이 그 시대, 그 원시 처음 출발한 인류의 지적 유산들, 사상적 유산들은 금방 김 PD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세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었죠. 어떤 차별도 없고 분별도 없는 세계였겠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반복하자면 부처를 모르고도 부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를 모르고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성철 스님의 법어를 빌어서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예, 정선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께는 노무현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해집니다. 저에게는 다른 의미에서 정치에 대해 깊이 관심을 기울게 한 계기였고요. 예. 우리 한국 사회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비약할 수 있는 도약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낯선 얘기긴 한데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후원금을 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가난했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거금을 출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감히 교수님 세대의 그 마음을 풀이해보자면은
80년대 뜨거운 민주화 운동 앞장섰는데 죽 써서 이제 노태우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혐오증은 극에 달하고 또 게다가 사회주의 붕괴로 미국 패권주의가 발호하고 뭐 정치가 뭐가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무념무상 상태로 돌아갔는데 이 안연한 지역 구도를 깨기 위해서 돈키호테 같은 정치인이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노무현이고 노무현에게 한번 희망을 걸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야말로 격렬한 감정적 격동 같은 게 있었죠. 예. 바보 노무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학벌도 없고 지역적 기반도 튼실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오롯한 정의감으로 정치판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보겠다고 했던 건 그야말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가 느끼는 노무현은 또 다릅니다. 사실 청소년기 때 처음 접했던 정치인인데 청문회 때 호통을 치면서 정치인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정형들 이걸 완전히 타파하면서 밑바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저것이 정치인가 하면서 상당히 기대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노무현에게 이제 가시밭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부산에서 출마했는데 번번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또 주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터넷 새로운 문명과 함께 그가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는 역사의 진전을 보게 된 겁니다. 노무현이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결정적인 진전을 봤죠. 네, 그래서 저희 3040 세대들은 이명박 시대의 역진을 보면서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저항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뜻을 모으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을 맞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정론을 골랐습니다. 네. 아벨 보나르라는 프랑스의 모럴리스트의 저술가인데요. 네. 우정론에 관해서는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나에겐 이런 친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친구가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서로 친구가 돼서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우정의 풍경들이 어땠을지 네, 이 책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친구란 고귀한 영혼을 지닌 길동무다. 그는 우리의 천성이 최고도로 발휘되는 것을 도와주며 우리 역시 그가 같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돕는다. 참된 친구는 외톨이가 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만 만날 수 있으며 바로 거기에 우정이 갖는 비극과 아름다움이 있다. 실제로 우정이란 고독이라는 지고의 공기를 단둘이 마시는 데 있다고 말하는 것 이외에는 우정의 영웅적인 즐거움을 보다 더 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네, 이 구절이 제가 이면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노무현이라는 인간과 문재인이라는 인간의 우정의 관계를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고귀한 영혼을 지닌 길동무이면서 그리고 우리의 천성이 최고도로 발휘되는 것을 도와주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같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돕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또 참된 친구는 외톨이가 될 우리가 있는 곳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정이 갖는 비극과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얘기를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문재인이라는 한 인간의 이면에 갖춰져 있던 그 정치적 능력들, 힘들, 그리고 그 협상가로서의 자질들을 발견하게 해준 게 노무현이라는 고귀한 영혼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우정들이 역사에는 아주 많이 있죠. 서양사뿐만 아니고 동양의 역사, 한국의 역사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 키케로와 플리니우스를 예로 들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경우에는 연암과 그 친구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층을 떠나서 내면에 깃든 고귀한 영혼을 서로 발견하게 해주는 관계를 통해서 귀한 우정들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술에 이어서 이어지는 문장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정이 대단히 보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우정이 성립될 여지가 거의 없다. 오늘의 사회에는 또 하나의 계층이 있을 뿐이다. 즉 두통거리와 이해관계로 시달리는 이 계층에서는 두 사람이 마음속으로 공감을 느껴도 보다 고차원적인 만남의 장소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두 사람이 모두 자기 직무에 몰두하여 완전히 거기에 몸을 바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각자의 직무를 잘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때로는 일 자체도 위에서 내려다 보아야만 비로소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직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다가 이윽고 꿀벌이나 개미처럼 유유낙낙 일이 할당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계층에 걸쳐 다시 노예제도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내가 고른 이유는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국회에서 홍문종과 염동열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죠. 그 아름다운 노예의 우정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구절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예. 철저하게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이죠. 저들 사이에 무슨 우정이랑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엔 철저한 이해관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해서 아벨 보나르가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아주 뚜렷하게 와닿습니다. 우정은 자기가 선택한 인간에게 전하는 어떤 내면적인 풍요함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우정은 공허한 영혼들 사이에서는 확립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부산한 여행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그런 마음의 불을 얼마간이라도 비축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은 상점에 진열된 상품과 같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정을 키울 수 있겠는가. 그들이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남이 모르는 것이란 조심성이 많아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비소하고 추악한 것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점에 진열된 상품과도 같은 이 존재들에게 어떤 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들의 기득권들 지키기 위한 강력한 어떤 카르텔을 증명하는 것 외에 비소하고 추악한 측면을 드러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그 우정과 국회에서 있었던 강고한 카르텔이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면서 이 책이 저에게는 분명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PD에게 좋은 친구가 있는지 묻는 것은 결례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 내면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친구들, 내 부족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그 친구에게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이 우정론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참된 친구란 보이지 않는 나를 다시 발견하게 해준다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친구는 서로의 감춰진 유사성에 의해 가까워지고 평범한 친구는 표면상의 유사성에 의해 가까워진다. 이거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낼지도 몰라요. 예. 참된 친구는 서로의 감춰진 유사성에 의해 가까워지고 평범한 친구는 표면상의 유사성에 의해 가까워진답니다. 아하.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죠. 우리가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우리 친구야. 우리는 같은 국회의원이니까 우리가 서로 돌봐줘야 돼. 이런 건 피상적인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내밀하게 감춰져 있는 그 유사성들을 발견하는 게 참된 친구라는 거죠. 조금 더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는 일이 같다거나 같은 종류의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심지어 그것을 가장하기만 해도 서로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견상의 유사성이 때때로 반감만을 불러일으킴에 반해 상대방의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도 더욱 그런 사람들 쪽으로 마음이 이끌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들로부터 얻는 공감은 결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장 견고하고 진실하게 생각되는 어떤 우정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는 감정은 자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남이 드러내 보이는 모습에 의해 자신을 확대해 보려는 영혼의 갈망인 것이다. 마지막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예. 어떤 우정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는 감정은 자기 혼자서는 어떻게도 할 수 없으므로 남이 드러내 보이는 모습에 의해 자신을 확대해 보려는 영혼의 갈망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어쩌면 노무현이라는 한 인간이 못다 이룬 꿈을 확대하려는 깊은 우정의 산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쓴 책 운명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를 만나지 않았으면 적당히 안락하게 그리고 적당히 도우면서 살았을지 모른다. 그의 치열함이 나를 늘 각성시켰다. 그의 서거조차 그랬다. 나를 다시 그의 길로 끌어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잘 인용해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상호 확대해가면서 어떤 우정의 길을 갖고 가는지, 지금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로 이렇게 헤어져 있지만은 그 영혼의 공감대라는 거 분명히 있겠죠. 그게 지금의 우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 책을 쭉 넘기다가 이런 구절을 찾았습니다. 친구가 가까이 있으면은 뭐 그만큼 좋은 게 없겠지만은 멀리 있을 때는 또 고독하리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예. 이 고독한 인간의 내면 또 한 번쯤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고독한 인간의 내면은 풍경이 어떤지, 그들에게 또 다른 친구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참으로 고독한 인간은 싱싱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수많은 대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일 시인이라면 인간을 떠난 곳에서 여러 가지 우정을 맺는 매혹적인 능력이 남아있을 것이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대를 쳐다보거나 사물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경을 미소로서 바라보거나 더없이 화려한 무도에도 시시해 보일 만큼 향기로운 꽃들이 다투어 피어난 들판의 잔치에 낄 수 있다면 어찌 자기가 고독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소박한 행복은 맛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그에게는 서재라는 낙원이 남아있다. 수많은 사자들과 모든 천재들이 등불 주위에 나타나는 저 학고의 밤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따스함, 연애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즐거운 그 따스함은 결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직 진리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다.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세계, 한마디로 말해 위대한 인간들 속으로 옮아와 있는 것이다. 가까이서 친구를 볼 수 없는 사람의 고독한 내면이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자연과의 대면 또는 서재에서의 공부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떠올리는 게 지금 우리 대통령이 어려운 과제를 안고 또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고마운 친구, 또 아끼는 친구의 서거 일에 또 담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분의 내면이 얼마나 고독하고 또 어찌 보면 쓸쓸하게까지 하겠습니까? 한반도의 운명이 문재인의 두 어깨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또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갈데없는 문바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저는 뭐 그 얘기에 대해서 뭐 부정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네. 우리 대통령 힘 얻으시고 오늘 담판 잘 하시고 정말 이 한반도의 운명이 정말 위대한 협상가의 진정 어린 얘기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예. 이 책을 읽으면은 뭐 잠언처럼 우정에 관한 38장, 뭐 우정에 관한 16장 이런 게 실려 있는데요. 이 구절이 눈에 또 띄네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만큼 친구를 발견할 수 있는 때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보면은 친구는 원래 우리 자신의 것이었던 용기와 취향을 우리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친구란 함께 있는 고독한 사람들을 말한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친구가 가까이 없어서 쓸쓸한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고독의 시간 속에 또다시 들어와서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일에 아벨 보나르의 우정론 함께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자본가들 그리고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은 힘없는 자들이 우정을 맺는 거 이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또 뭉쳐가지고 또 데모할까봐. 네. 지금 생각해보면 우정이라는 말이 뭐 사화가 된 감도 없진 않아요. 근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우정이 다른 표현인 연대와 공감, 우정의 변형으로서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으로서만 친구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 맥락에서 동지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친구, 또 우리말로 동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동무라는 표현 잘못 쓰면 또 괜히 또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동무. 네,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사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동무란 말 참 좋습니다. 제가 기회 닿으면은 김영민 교수의 동물원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예, 우정의 또 다른 확장으로서의 그 동무관계, 동지관계, 네. 그리고 이 공감의 능력의 확충으로서의 연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선태 교수님이었습니다.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책 소개하기 전에 어제 새벽, 그러니까 23일 새벽을 뜬 눈으로 새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봤어요. 이래저래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남북이 아무리 뭘 잘해보려고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 앉혀놓고 자기 하고자 하는 일들 막 펼쳐놓을 때 짠하기도 하고요. 안쓰럽기도 하고, 어떻게든 중재해서 평화체제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안에서는 또 그걸 물어뜯는 자들의 반항이 만만치가 않고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하루아침에 역사의 격변이 도둑처럼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가는 길이 만만치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예. 하면서 또 팔레스타인 소식을 접했어요. 뉴스를 보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스라엘 범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네요. 뭐 유엔에서는 그래도 거부당하고, 오늘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폭격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의 미 대사관이 들어서면서 여기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60명 이상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폭력들이 난무하는 땅입니다. 그곳을 보면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팔레스타인 민족이 겪는 그 고통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 사코가 쓴, 정확히 말하면 그렸다고 얘기했네요. 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비망록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자지구 비망록. 네, 팔레스타인은 지역 이름이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했죠. 예. 가자지구는 영어로는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그 띠처럼 팔레스타인 서쪽에 있는 곳이고요.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곳은 이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이죠. 서쪽으로 분리돼 살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쪽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만화책입니다. 예. 우리 김 PD 만화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또는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현재를 보고자 하시는 분은 조사코의 여러 책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사코는 만화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저널리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여러 제친 이른바 코믹 저널리즘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코믹은 만화죠. 만화 저널리즘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화라는 장르의 표현 영역을 넓혀서 저널리즘 쪽에까지 확산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쪽 방면에서는 고전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작품이 나와 있고요. 팔레스타인의 역사의 그 비극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비망록은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그 학살 사건들을 추적해 들어가는 대작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성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을까 봤더니 블레셋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이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팔레스타인의 아마 다른 표현이 블레셋이라고 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죠. 이 무슬림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실 유대민족이 아수르, 블레셋, 모압, 온갖 이른바 이방민족들, 성서 표현대로 보자면 이방민족들하고 대립각을 세웠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또 일방적으로 다른 민족을 못살게 굴고 있으니 참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홀로코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가 이제는 가장 그 폭력적인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는 역사의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코가 그리고 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비망록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만화 저널리즘의 고전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도서관 가셔서 좀 넘겨보셔도 대단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이 만화가 갖는 매력이 있어요. 그 표현력이나 전달력 측면에서 보자면은 요즘 웹툰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많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만화라는 장르가 갖는 하나의 그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팔레스타인의 현재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책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생한 그 모습과 목소리를 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대로입니다. 읽으시면은 흥미진진하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1956년 11월 3일에 있었던 칸 유니스 학살 사건을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와 한 짝으로 2002년과 2003년에 있었던 이웃 마을 라파에서의 학살의 진상들을 추적해 들어가는 종군 다큐와 비슷한 그런 작품입니다. 기억들을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은 칼레드나 이 페다이와 같은 직접 학살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가자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라고 하죠. 감옥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식으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지 고스란히 그림과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하마스라는 정당이 지금 팔레스타인 집권 세력이잖아요. 근데 이 하마스 쪽에서는 협상을 원한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온갖 핑계를 대서 거부한다고 해요. 그 이유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가상의 적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그 가상의 적은 이스라엘 안보라는 구실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무장을 강화할 확실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전투기, 탱크, 장갑차 등 최신 무기와 장비로 무장하고 있고 하마스는 그런 게 전혀 없다. 기껏해야 소총과 조악한 수제 로켓포뿐이다. 이런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는 이스라엘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마스의 저항조차도 이스라엘의 필요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공존이 여기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을 연결고리로 해서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한반도의 무력 확장을 도모하는 세력들이 있듯이 여기에서도 이스라엘도 별 보잘것없는 무기를 갖추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무력 확장을 모색한다는 것이죠. 금방 상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뒷배가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라는 점을 보면은 그 뒤에 무기 업체, 군산 복합체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이 야만적인 짓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정의를 찾는 가자 주민들이 쓴 공개 편지가 있는데요. 그 공개 편지를 주목하고 이 만화를 감상하시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자에 사는 우리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툴카렘, 예루살렘, 나사렛 등에 사는 팔레스타인 친구와 가족들을 만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자와 웨스트뱅크가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또 예루살렘에도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싶습니다.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 다치게 한 폭격, 이스라엘의 백린탄과 화학전에 의해 죽거나 다치거나 암에 걸리는 일이 또 일어날까 공포에 떨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검문소에서 받는 모욕, 경제적 통제와 불법적 봉쇄로 초래된 실업 사태로 가족의 생계를 제공받지 못하는 참담함 없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억압을 떠받치는 인종주의를 종식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세계 각국들은 출신, 인종, 피부색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기본 명제에 따라 언제 행동에 나설 것인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동등한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요구가 지나칩니까? 나중에 당신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섰다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압제자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가증스러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명백한 집단적 징벌 정책으로 우리의 삶과 기반시설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함께 봉쇄를 즉각 종식할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합니다. 그 어떤 것도 150만 명 주민의 식수와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국제적으로 야만적인 정책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가자의 150만 명이 넘는 주민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인종학살적인 전쟁에 대해 국제사회가 침묵하는 것은 이런 전쟁 범죄에 공모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가자 지역에 150만 명이 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 건물을 통해서만 오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식수나 전기 공급도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거대한 학살이 벌어지는 곳이 하나 극장화해서 이 학살 장면들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장소라는 그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짓들이 바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곳을 그냥 바라봐야만 할지 지켜봐야만 할지, 김민웅 교수가 얘기하듯이 온갖 편견과 오해 바탕으로 해서 팔레스타인들은 무장 테러 단체다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이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단체들만 기억하지 이스라엘의 그 무지막지한 테러 단체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 테러 단체들로 유명한 하가나, 그리고 아르군, 스턴갱 등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테러들을 자행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고려하지 못한 채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등 강국,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런 백색 테러 단체들은 우리가 모르는 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한국 역사에 비춰보자면은 우리 광복군은 물론이고 의열단 등 일제 저항했던 테러 단체들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비춰 본다면은 팔레스타인의 그 테러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화책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만 보겠습니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의 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하루에 $2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이 70%다. 등록 난민의 약 3분의 2가 1948년 전쟁의 피해자다. 대다수가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제 사업 기구가 관리하는 난민 캠프 8곳에 지낸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UN 난민 구제 사업 기구의 관리하에 놓여 있고요. 그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2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이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완전 봉쇄해버리고 거기에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기를 범죄 집단화해서 이 팔레스타인을 인종 말살하려는 그런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떠올리다 보면은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조 사코의 인터뷰에 응한 어떤 여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외치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풍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놈들은 인간도 아니야. 짐승이야. 히틀러도 저놈들한테 이렇게는 안 했어. 히틀러도 살던 땅에서 추방하진 않았어. 히틀러도 살던 집을 부수지 않았어. 하나님께 이스라엘, 미국 애들을 우리처럼 만들라고 기도할 거다. 고아로 만들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저주가 저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여성이 겪었던 고통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도 저놈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으란 절규. 이 절규에 우리가 오해와 편견을 거두고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시에 우리의 역사와 포개진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다른 책,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에서 쓴 그 라피크란 말은 동지라는 뜻인데요. 이 라피크, 팔레스타인과 나라는 책에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에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과거사와 현재가 우리의 역사와 현재 어떻게 맞물리는지 한번 깊이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팔레스타인만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이해한다는 것은 미국을 이해한다는 것이며, 미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서울시청 광장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을 하나님으로 떠받드는 이들이 미국의 세계 지배를 가능케 하는 힘이며, 이런 힘을 바탕으로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미국으로부터 정치, 군사, 외교, 재정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힘으로 팔레스타인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크거나 작거나 말입니다. 몇 년 전 한국 사회단체들이 100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연 적이 있습니다. 뒤로 들리는 얘기로는 이 일을 두고 이스라엘 대사관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지를 2개씩 껴입고도 추워서 발을 동동 굴려 했던 겨울에도, 비를 피하기 위해 바쁜 걸음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여름에도 우산을 쓴 채 이스라엘은 점령을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해방 쟁취하자고 떠들어댔으니 이스라엘 대사관에서도 무심히 지나칠 수는 없었겠지요. 그리고 한국을 찾았던 팔레스타인인들도 이스라엘 대사관 앞 집회에 함께 참여한 뒤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아닐까요? 팔레스타인이 아주 멀리 있는 낯선 곳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제국의 눈으로 이런 역사를 바라볼 게 아니라, 강대국의 시선으로 팔레스타인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식민지를 경험한 피해자의 눈으로, 고통받는 자의 시선으로 팔레스타인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눈빛이 남아,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남아 연대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조사코의 이 만화책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비망록은 좋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만화니까 또 접하기 쉬우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아프지만은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 비교해서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데도 좋은 나침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계사를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이야기만 실린 것은 아니죠. 그 안에 담긴 세계 각처에 억압받는 자, 짓밟히는 자들의 숨은 서러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이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어떤 시를 고를까 매주 목요일만 되면은 고민이 깊습니다. 예. 오늘 특강을 다녀오다가 플래카드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에 봄이 온다라고 적혀 있어요. 남북 공연할 때도 큰 제목이 봄이 온다였죠. 그리고 어떤 주간지에서는 봄이 왔다라고 제목을 잡기도 했는데 예. 한반도의 봄이 그렇게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상황을 봐서는 그럼에도 봄맞이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신동엽 씨 전집에서 제 심정을 잘 표현하는 시 몇 편을 찾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봄의 소식입니다. 1970년에 창작가 비평에 실린 시인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 봄은 발병 났다카니, 봄은 위독하다카니. 눈이 휘둥그레진 수소문에 의하면 봄은 먼 바닷가에 갓 상륙해서 동백꽃 산모퉁이에 잠시 쉬고 있는 중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렇지만 봄은 마저 죽었다는 말도 있었다. 광증이 난 악한한테 몽둥이 맞고 선지피 흘리며 거꾸로 지더라는.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 봄은 자살했다 카니, 봄은 장사진에 벌었다 카니. 그렇지만 눈이 휘둥그레진 새 수소문에 의하면 봄은 뒷동산 바위 밑에, 마을 앞 개울 근처에, 그리고 누구네 집 울타리 밑에도 몇 날 밤 우리들 모르는 새에 이미 숨어와서 봄 단장들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도 있었다. 네, 이런 작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봄이 민주주의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봄이 온다는 소식이 있긴 있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쑥덕거림도 있습니다. 봄이 발병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봄이 위독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봄이 마저 죽었다는 말도 있고, 또 광증이 나서 악한한테 몽둥이에 맞고 선지피 흘리며 거꾸로 졌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봄은 지가 알아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봄은 이미 매장해 버렸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시에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은 또 봄이 오기를 극히 두려워하는 사람들, 봄이 오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봄이 올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든 봄이 오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자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뒷동산 바위 밑에, 마을 앞 개울 근처에, 그리고 누구네 집 울타리 밑에 우리들 모르는 새에 이미 숨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봄 단장을 하면서 어디선가 봄이 오고 있다고 시인은 얘기를 하네요. 한반도의 평화를 봄이라고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이 신동엽의 봄의 소식이란 시가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딴 길로 셀까봐 좁았으면 치게 되는데,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70년 만에 오는 봄다운 봄이어서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신동엽이 봄의 소식에서 얘기하듯이 어디선가 정말 우리들 마음 저 구석에서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 참 좋죠.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70년에 쓴 시인데 지금 우리의 심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 대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쓴 시는 아니었겠죠?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남북 평화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동엽은 남북 화해에 관해서 많은 시들을 썼거든요. 대표적인 게 껍데기는 가라 같은 거 보면은 쇠붙이가 다 사라지고 다 보섭이 되는 세계. 그리고 아사달과 아사녀가 만나서 중립의 초래청에서 부끄럽게 맞절하는 모습을 그렸었어요. 그리고 신동엽 씨의 핵심이 중립국인데 어디에 간섭도 받지 않는, 어떤 전쟁도 원하지 않는 그런 한반도를 원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한반도의 평화를 기린 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의 의도가 어찌됐든 지금 여기에 맥락에서 읽어내는 게 우리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비치적거리더라도, 뭔가 좀 삐걱거리더라도 진중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봄에 관련된 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봄은이라는 제목입니다.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새부치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네. 이 보문이라는 시를 보면은 앞에서 읽었던 봄의 소식도 이 남북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봄이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새부치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미움의 새부치들은 남북을 적대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무기일 수도 있고 깊은 원한의 감정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 다 녹이는 정말 봄다운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성원이고 우리의 끊이지 않는 지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를 골라내는 제가 오늘따라 참 대견스럽습니다. 이 시가 어떻게 무의식 중에 딱 떠올라서 전집을 뒤져봤더니 눈에 보이네요. 요 맥락에서 한 편 더 읽어도 괜찮겠죠?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 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 지금이 어쩌면은 아슬아슬한 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는 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벽을 앞둔 가장 짙은 밤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말 없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 내 옆에는 내가, 내 옆에는 또 다른 가슴들이 가슴 태우며 한 가지 염원으로 행진. 말 없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 내 앞에는 사랑이, 사랑 앞에는 죽음이 아우성 죽이며 억진 나날 넘어갔음을. 우리는 이길 것이다. 구두 밟힌 목덜미, 생풀 뜯은 어머니, 어두운 날 눈 빼앗겼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 500년 한양 어리석은 자 때 아직 몰려있음을. 우리들 입은 다문다. 이 밤 함께 겪는 가난하고 서러운 안 죽을 젊은이. 눈은 포도위 묘향산 기슭에도 속리산 동학골 나려 쌓일지라도 10사람 10,000사람의 주먹팔은 묵묵히 한 가지 염원으로 행진. 고을마다 사랑방 찌개그릇 앞 우리들 두 쪽난 조국의 운명을 입술 깨물며 오늘은 그들의 속을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 네, 오늘은 그들의 속을일지 모르지만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낀 우리의 그 힘겨운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밤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건이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또 그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또 다른 가슴들이 가슴 태우면서 한 가지 염원으로 행진할 때야 우리 내일은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우리가 바라는 정말 평화롭고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묘향산 기슭에서 속리산 동학골에서 우리 아우성들이 모여서 이런 간절함들이 현실로 다가왔으면 참 좋겠다는 그 심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 읽고 나니까 조금 아쉽고 서운해요. 그래서 한 편 더 골랐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 심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신동엽 선생하고 저하고 어젯밤 꿈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제목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다가 재미난 꿈을 꾸었지. 나비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다가 발 아래 아시아의 반도, 삼면에 흰 물거품 철썩이는 아름다운 반도를 보았지. 그 반도의 허리 개성에서 금강산 이르는 중심부엔 폭10리의 완충지대, 이른바 북쪽 권력도 남쪽 권력도 아니 미친다는 평화로운 논밭. 술을 많이 마시고 전 어젯밤은 자다가 참 재미난 꿈을 꾸었어. 그 중립지대가 요술을 부리되 너구리 새끼, 사람 새끼, 곰 새끼, 노루 새끼들 발가벗고 뛰어노는 폭10리의 중립지대가 점점 팽창되는데 그 평화지대 양쪽에서 총불이 마주 겨누고 있던 탱크들이 180도 뒤로 돌대. 하더니 눈 깜빡할 사이 물방개처럼 한때는 서귀포, 한때는 두만강 밖, 거기서 제각기 바깥 하늘을 향해 총칼들 내던져 버리되. 꽃피는 반도는 남에서 북쪽까지 완충지대. 그 모든 새부치는 말끔히 씻겨가고 사랑 뜨는 반도. 황금이삭 타작하는 순인의 마을, 도린의 마을마다
높이 높이 중립의 분수는 나붓기대.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면서 허망하게 우스운 꿈만 꾸었지. 네, 1968년에 발표한 시입니다. 이때는 사실 압축성장기고 말이죠. 모두가 이제 가난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에 혈안이 됐던 그런 때였는데 한반도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분단 해체를 꿈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온하게 여겨질 그런 시기였는데 참 선각자네요. 신동엽 시인이. 맞습니다. 어젯밤 술 많이 마시고 잔 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꿈이 정말 현실로 다가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이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또 생각도 해요. 저도 오늘 술 한 잔 마시고 꿈을 꿔봐야 알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립지대가 DMZ를 가리키겠죠. 중립지대가 확장하더니 이 평화지대 양쪽에서 총뿌리를 마주 겨누고 있던 탱크들이 180도 뒤로 돕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탱크들이 물방개처럼 한 무리는 서귀포 밖으로 가고 한 무리는 두만강 밖으로 가서 제각기 바깥 하늘을 향해 총칼들을 내던져 버린다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이 꽃피는 반도는 어느 체제에도 예속되지 않는 완충지대로서 모든 세부치가 말끔히 씻겨가고 사랑이 뜨는 반도가 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높이 높이 중립의 분수가 나붓기다라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국가에 대해서 호의적인 편입니다. 우리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중립국가들을 많이 떠올리기도 하는데 우리 한반도가 살아갈 큰 비전은 신동엽 선생의 시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 중립구상이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방위군 사건. 한국전쟁 당시에 남자들을 끌고 가가지고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급품 없이 겨울에 얼어서 또 굶어서 죽은 그분들이 바로 국민방위군 아닙니까? 전쟁 와중에도 비리를 저질러서 나라를 위해 나갔던 사람들이 굶어서 얼어서 죽는 이런 참상. 그 당시 신동엽 시인도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여기서 큰 병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국민방위군 사건의 이면을 보다 보면은 지배층 또 고위 장성급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고스란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낸다는 명목으로 차출해서는 굶주림과 추위 속으로 내몰았죠. 그 얼마나 죄 없이 죽어갔습니까? 이런 국민방위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보도연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많이 잡아도 20만 명이라고 그랬죠. 이 보도연맹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분단이 우리에게 몰고 온 정말 그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분단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고 또 한반도 평화,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꾼 신동엽 시인의 각별한 마음이 이 시의 만인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에 쓴 것이지만은 이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평화로운 한반도가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여실하게 와닿죠. 오늘도 역시 우리 김 PD가 앙코를 하지 않아도 한 편 더 읽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시들을 정리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국입니다. 조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 아주 좋은 목소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창한 가을, 코스모스 아스팔트가에 몰려나와 눈먼 깃발 흔든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여기 이렇게 금강연변 물을 다듬고 있지 않은가. 실록 피는 5월, 서부 사람들의 은행 소리에 홀려 조국의 이름 들고 진주 코걸이 얻으러 다닌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여기 이렇게 꿋꿋한 설악처럼 하늘을 보며 누워있지 않은가. 무더운 여름 불쌍한 원주민에게 총 쏘러 간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이렇게 쓸쓸한 간이역 신문을 들추며 비통 삼키고 있지 않은가. 그 멀고 어두운 겨울날 이방인들이 대포 끌고 와 강산에 이마 금그어 놓았을 때도 그 벽 핑계 삼아 딴 나라 차렸던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꽃피는 남북 평야에서 주림 참으며 말없이 밭을 갈고 있지 않은가. 조국아,
한 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 남의 발톱에 주어본 적 없었나니 슬기로운 심장이여 돌 속 흐르는 맑은 강물이여 한 번도 우리는 저 높은 탑 위 왕래하는 아우성 소리에 휩쓸려 본 적 없었나니 껍질은 껍질끼리 싸우다 저희끼리 춤추며 흘러간다. 비 오는 오후 버스 속에서 마주쳤던 서러운 눈동자여 우리들의 가슴 깊은 자리 흐르고 있는 맑은 강물 조국이여 돌 속의 하늘이여 우리는 역사의 그늘 소리 없이 뜨개질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나니 조국아 강산의 돌 속 쪼개고 흐르는 깊은 강물 조국아 우리는 임진강변에서도 기다리고 있나니 말없이 총기로 더럽혀진 땅을 빨래질하며 샘물 같은 동방의 눈빛을 키우고 있나니 네, 조국이란 시였습니다. 긴 설명은 하지 않아도 다 아실 줄 압니다. 껍질은 껍질끼리 싸우다 저희끼리 춤추며 흘러간다. 네, 껍데기들은 껍데기끼리 싸우다가 저희끼리 사져갈 겁니다. 껍데기는 가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돌 속에 흐르고 있는 물을 찾기 위해서 돌을 쪼개고 그 깊은 강물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총기로 더럽혀진 땅을 말없이 빨래질하면서 샘물 같은 동방의 눈빛을 키우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소리 없이 뜨개질을 하자고 합니다. 고운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는 얘기겠죠. 아주 너덜너덜해진 조국을 감싸는 따뜻한 옷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봄이 비치적거리면서라도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신동엽 시인의 시 몇 편 읽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껍데기는 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때까지는 우리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반만년을 굴림해온 껍데기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